어르신, 손이 많이 떨리세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허름한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응원. 내가 이런 게 서툴러서. 여직원은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재촉하지도 귀찮아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한 남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허름한 노인이 매번 다른 곳에 나타났습니다. 은행, 병원, 편의점, 콜센터. 사람들은 그를 불편해했고 대부분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늘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줬죠.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사실 사람을 고르러 다니는 회장이었다는 걸. 이건 돈으로 사람을 시험한 남자와 사람으로 그를 이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밀사연 드라마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월요일 오전 명동 중심가의 한 시중은행 로비는 손님들로 붐볐다. 새벽부터 내린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번호표를 뽑으며 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때였다. 로비 입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빗물에 젖은 옷, 낡아 빠진 운동화, 흐트러진 백발. 노인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덩그러니 쥐어져 있었다. 창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거나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애써 못 본 척하기 바빴다. 지점장은 창구 안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누군가 처리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 여직원이 카운터를 박차고 나왔다. 입사 3년차 김서연 대리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노인에게 달려가 부축했다. 노인의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떠다 주고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고 물었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안심하고 노인이 온 이유를 물었다. 키오스크로 송금을 하려다 방법을 몰라 헤매다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내를 거절했고 노인은 1시간 넘게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다. 서연은 노인을 키오스크 앞으로 모시고 가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다. 계좌번호 입력하는 법, 금액 누르는 법, 확인 버튼 위치까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그런데 실수로 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잘못 입력해버렸다. 노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통장에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모자란 돈을 자기가 메우겠다고 했다.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렸지만 서연은 이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명품 백을 든 중년 여성 고객이었다. 그녀는 VIP 고객이라며 자신을 먼저 응대하라고 소리쳤다. 지점장이 달려와 서연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저 고객부터 처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손님이 먼저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정중히 말했다. VIP 고객은 화를 내며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소리쳤다. 지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그래도 그녀는 노인의 거래를 끝까지 도왔다. 실수를 정정하고 송금을 완료하고 영수증까지 챙겨드렸다.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은행을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서연은 지점장실로 불려갔다. 예상대로였다.
고객 응대 우선순위를 무시했다는 질책, VIP 고객을 화나게 했다는 꾸중,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경고. 서연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퇴근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우산을 펼치며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허름한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가 왜 은행에 왔는지,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새벽 2시 서울 중심가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불이 환하게 켜진 복도에는 신음소리와 발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간호사 정미래는 12시간째 근무 중이었다. 밀려드는 환자들, 부족한 인력, 쉴 틈 없는 업무. 그래도 그녀는 지친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플라스틱 슬리퍼를 신은 모습이었다.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걸어왔다. 접수대 직원은 코를 찡그리며 물었다. 보호자는 어디 있냐고. 노인은 혼자라고 대답했다. 접수를 마친 노인은 대기실로 안내받았다. 하지만 대기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다. 며칠은 씻지 못한 듯한 쿰쿰한 냄새. 노인은 구석자리로 조용히 옮겨갔다. 1시간이 지났다. 미래는 차트를 들고 대기실로 나왔다. 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다. 당직 의사는 간단히 청진기를 대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심전도 찍고 피 검사하라고. 설명은 없었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도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미래는 그런 노인을 발견하고 다가갔다. 괜찮으시냐고,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냐고 물었다. 노인은 말없이 처방전을 내밀었다. 미래는 노인을 검사실까지 직접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지나 검사실 문 앞까지 노인이 앉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녀는 옆에 머물렀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검사가 끝나고 노인이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접수대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보호자 연락처를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담당 직원은 노인을 나무라듯 큰 소리로 말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갔다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미래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자신이 다시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노인에게 천천히 물어보며 정확한 번호를 받아 적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어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의 아들이었다. 곧 병원으로 오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진료 결과는 나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었다. 하지만 담당 교수는 차트를 보며 혀를 찼다. 이런 환자는 왜 응급실로 오냐며 동네 병원 가면 될 것을 이라고 투덜거렸다. 미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환자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다고 응급실로 오신 게 맞다고. 교수는 눈을 부라리며 간호사 주제에 의사한테 말대꾸하냐고 소리쳤다. 미래는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미래는 노인 곁을 지켰다. 물을 떠다 주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고 물었다. 노인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탁한 눈빛 속에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보호자가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미래는 노인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주의사항을 적은 종이를 건넸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섰다. 출구에서 노인이 미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오늘 내가 사람을 하나 배웠소. 미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깊게 고개를 숙였다. 미래는 응급실로 돌아왔다. 동료가 물었다. 왜 저 환자한테 그렇게 신경 쓰냐고. 미래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든 환자가 소중하니까요.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순진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날 미래는 교수에게 찍혔다. 근무평가에 좋지 않은 기록이 남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간호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콜센터, 수백 개의 칸막이 사이로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댔다. 이어폰을 낀 상담사들은 모니터를 응시한 채 기계적인 목소리로 응대를 이어갔다. 이수진 상담사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리에 앉았다. 입사 2년 차 월 200통 이상의 전화를 받는 베테랑이었다. 어떤 민원이든 침착하게 처리하는 게 그녀의 장기였다. 벨이 울렸다. 수지는 능숙하게 전화를 받았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사롭지 않았다. 거칠고 퉁명스러운 노인의 목소리였다. 야, 거기 사람 있어? 수지는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고객님. 말씀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말을 계속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전부 이미 안내된 내용들이었다.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들. 다른 상담사였다면 진작 짜증을 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존댓말을 유지하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노인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아까 뭐라고 했지? 다시 말해봐. 수지는 다시 한번 천천히 더 쉬운 말로 설명했다. 20분이 흘렀다. 팀장이 수진의 자리로 다가왔다. 모니터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통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었다. 적당히 끊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통화는 계속됐다. 노인은 이번엔 억지스러운 컴플레인을 제기했다. 제품이 불량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매 날짜를 물으니 1년도 더 지났다고 했다. 명백히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였다. 그런데도 환불을 요구했다. 수지는 규정을 설명했다. 보증 기간이 지났지만 유상 수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노인은 듣지 않았다. 왜 안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옆자리 상담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팀장이 다시 왔다. 이번엔 직접 귓속말로 지시했다. 끊어버리라고. 이런 악성 민원에 시간 쓰지 말라고. 수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규정상 고객이 먼저 끊기 전까지는 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다. 고객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수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화가 안 납니까?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화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서요.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노인은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말했다. 됐어. 그만 끊지. 수지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좋은 하루 되세요. 딸깍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헤드셋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30분 넘게 걸린 통화였다. 팀장이 다가와 뭐라 한마디 하려다 그냥 돌아섰다. 수지는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전화를 받을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팀장에게 불려갔다. 예상대로 경고였다. 통화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지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수지는 묵묵히 들었다. 변명할 생각도 없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전화 너머의 그 노인도 누군가의 가족일 테니까. 자신이 그 가족이라면 이렇게 대해주길 바랐을 테니까. 밤 11시 서울 변두리의 한 편의점.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가게 앞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졌다. 편의점 안에는 야간 알바생 한 명만 덩그러니 있었다. 대학생 최진우, 23살이었다. 진우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벽 2시까지 근무해야 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주 5일 야간 알바를 뛰었다. 피곤했지만 참을 만했다. 편의점은 조용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자동문이 열렸다.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이 들어왔다. 남루한 옷차림, 젖은 머리카락, 플라스틱 슬리퍼. 노인은 비를 피하려는 듯 입구 쪽에 서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웅덩이가 생겼다. 진우는 수건을 가져다 드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뒤편 사무실에서 점장이 나왔다. 점장은 노인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진우에게 눈짓을 했다. 저 사람 내보내라고. 진우는 난처했다. 비가 저렇게 오는데 어떻게 내보내나. 하지만 점장은 단호했다. 저런 사람 들어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빨리 처리하라고 재촉했다. 진우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쫓아내는 대신 물었다. 드실 것 필요하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저 비를 좀 피하고 싶다고 했다. 진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따뜻한 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뜨거운 물을 부어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돈이 없다고 했다. 진우는 괜찮다며 웃었다. 서비스라고 했다. 점장이 다시 나왔다. 뭐 하는 거냐며 진우를 꾸짖었다. 저런 식으로 물건을 함부로 주면 어떻게 하냐고. 재고 관리에 문제 생긴다고 소리쳤다. 진우는 자기 돈으로 계산하겠다고 말했다. 점장은 코웃음을 쳤다. 노인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우는 그런 노인을 힐끔거리며 계산대 업무를 봤다. 손님이 몇 명 들어왔다 나갔다. 노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라면을 다 먹은 노인이 계산대로 왔다.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2,000원이었다. 노인은 계산하겠다고 말했다. 진우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노인은 고집을 부렸다. 진우는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느냐고. 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학비 벌려고요. 집이 어려워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000원을 카운터에 놓았다. 받아두라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라고. 진우는 난처했지만 노인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고맙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인사했다. 노인이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점장이 진우를 불렀다.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점장은 의자에 기대 앉아 말했다. 오늘로 그만두라고. 진우는 깜짝 놀랐다. 왜냐고 물었다. 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규정을 안 지킨다고, 마음대로 물건을 준다고,
이런 식으론 못 쓰겠다고. 진우는 억울했지만 말대꾸하지 않았다. 알겠다고 했다. 진우는 앞치마를 벗으며 편의점을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확인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다른 알바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걱정이 앞섰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 대하는 일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양심을 따를 뿐이라고. 그는 몰랐다. 어젯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그 비 오는 밤에 편의점을 찾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만은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수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교무실 한쪽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기간제 교사 박은지는 책상 앞에 앉아 학생 상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올해로 교사 경력 5년차 하지만 아직 정규직은 아니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노인은 담임 선생님을 찾는다고 했다. 박준서라는 학생의 보호자라고 했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서는 그녀 반 학생이었다.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 학교 적응을 못하고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는, 다른 교사들은 포기한 학생이었다. 노인을 상담실로 안내했다. 은지는 차부터 따라들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관계시냐고. 노인은 대답했다. 할아버지라고. 부모님은 사정이 있어서 자기가 키우고 있다고. 은지는 준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교사들처럼 문제점을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준서의 장점을 먼저 말했다. 그림을 잘 그린다고, 동물을 좋아한다고, 어린 친구들을 잘 챙긴다고.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은지는 웃으며 말했다. 준서는 좋은 아이라고, 다만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런데 상담 중에 교감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상을 쓰며 은지에게 물었다. 이 학생 때문에 또 학부모 민원 들어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옆 반 아이와 싸웠다는 것이었다. 은지는 당황했다. 준서가 먼저 때린 건 아니라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감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문제 학생은 특별반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다른 아이들 학습권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지는 안 된다고 했다. 준서에게 필요한 건 격리가 아니라 이해라고,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했다. 교감은 비웃었다. 기간제 주제에 교육 방침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노인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은지는 교감이 나간 후 노인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보기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다고.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준서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은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준서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상처받은 아이일 뿐이라고. 선생님이 포기하면 준서는 정말 끝이라고. 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젊을 때 이런 어른을 만났다면. 말끝을 흐렸다. 은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다. 노인이 돌아간 후 은지는 준서를 불렀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은지는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왜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던 준서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옆 반 아이가 먼저 할아버지 욕을 했다고. 참으려 했는데 계속 놀려서 참지 못했다고. 은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한 거구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은지는 약속했다. 선생님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칭찬하겠다고. 준서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말씀드리겠다고. 준서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은지는 집에 돌아와서도 준서 생각을 했다.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도 괜찮았다.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보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6시 서울역 광장.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인도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를 밀며 택시를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손을 들어도 택시들은 그냥 지나쳤다. 어떤 기사는 휠체어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속도를 냈다. 노인은 30분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탓에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웠다. 휠체어는 낡았고 손잡이 부분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다. 노인의 옷차림도 초라했다. 색바랜 점퍼에 낡은 운동화. 그때 한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어디 가세요? 노인은 반색하며 주소를 말했다. 서울 외곽 차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다. 기사 강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러시아워 시간대라 길이 막힐 게 뉘었다. 2시간은 잡아야 했다. 게다가 휠체어까지 실으려면 번거로웠다. 하지만 그는 차에서 내렸다. 말없이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다. 노인을 부축해서 뒷좌석에 태웠다. 노인은 몸이 불편해 움직임이 느렸다. 태수는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차가 출발했다. 예상대로 길은 막혔다. 홍대 앞 사거리에서만 20분을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미터기는 째깍째깍 올라갔지만 차는 거북이처럼 느렸다. 태수는 백미러로 노인을 힐끔 봤다. 노인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났다.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다른 손님 배차건이었다. 하지만 태수는 거절했다. 지금 손님 모시는 중이라고 했다. 콜센터 직원이 물었다. 언제 끝나냐고. 태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 바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팀장이었다. 왜 콜을 안 받냐며 따졌다. 지금 배차 거부하면 벌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태수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손님이 있다고 말했다. 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했다. 휠체어 손님 태우면 손해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콜도 못 받는다고. 그냥 적당히 내려드리고 다른 손님 태우라고 지시했다. 태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손님을 중간에 내릴 수 없다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팀장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태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드디어 외곽도로에 접어들었다. 길이 뚫리자 속도가 붙었다. 노인이 말을 걸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요. 제가 할 일인걸요. 노인이 또 물었다. 아까 전화 받는 거 들었는데 괜찮겠냐고.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라고, 걱정 마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다. 벌점 쌓이면 수입에 타격이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허름한 주택가였다. 태수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트렁크를 열었다. 휠체어를 꺼내 펼치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태웠다.
노인은 지갑을 꺼내 요금을 계산했다. 그리고 10,000원을 더 꺼내 건넸다. 수고비라고 했다. 태수는 손사래를 쳤다. 받을 수 없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태수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노인이 물었다. 오늘 장사는 망쳤겠소?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사람을 태웠습니다. 노인은 잠시 태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휠체어를 밀며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태수는 생각했다. 장사는 망쳤을지 몰라도 마음은 편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한 하루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핸드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쌓여 있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왔다. 내일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내용이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20년 넘게 택시를 몰았다. 수많은 손님을 태웠다. 하지만 오늘처럼 뿌듯한 날은 드물었다. 택시 기사도 사람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기계가 아니다. 때로는 마음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각자의 삶을 살던 6명에게 같은 내용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은행 대리 김서연, 간호사 정미래, 콜센터 상담사 이수진, 편의점 알바 최진우, 기간제 교사 박은지, 택시 기사 강태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편물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한국 최대 그룹 중 하나인 태양그룹의 본사 초대장이었다.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내용. 모두가 황당해했다. 왜 재벌 그룹 회장이 자신들을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해진 날 6명은 강남 한복판 태양그룹 본사 앞에 섰다. 50층짜리 유리 건물. 로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안내를 받아 최상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왜 여기 왔는지 묻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다. 뒤따라 비서진과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런데 6명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그 노신사의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서연은 은행에서 봤던 허름한 노인을, 미래는 응급실에서 봤던 초라한 환자를, 수지는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까다로운 고객을, 진우는 편의점에서 비를 피했던 노숙자 같았던 사람을, 은지는 준서 할아버지라던 그 보호자를, 태수는 휠체어를 탄 그 승객을, 노인은, 아니 태양그룹 김성훈 회장은 6명 앞에 섰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놀란 표정의 6명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모두 속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인간을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일부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모두 벗어버리고 평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VIP 고객보다 어려운 노인을 선택했습니다. 미래 씨, 당신은 교수의 명령보다 환자를 선택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효율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은 해고, 위험을 무릅쓰고 굶주린 사람을 배불렸습니다. 은지 씨, 당신은 계약 연장보다 학생을 지켰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수입보다 승객을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러분은 모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서연 씨는 인사고과에서 감점을 받았고 미래 씨는 근무 평가가 하락했습니다. 수진 씨는 경고를 받았고 진우 씨는 해고당했습니다. 은지 씨는 계약 연장이 불투명해졌고 태수 씨는 벌점을 받았습니다. 모두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조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인간보다 효율을, 마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여러 사람의 얼굴이 떴다. 은행 지점장, 병원 교수, 콜센터 팀장, 편의점 점장, 학교 교감, 택시 회사 관리자.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위를 박탈당할 것입니다. 6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저는 돈을 맡길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맡길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저희 그룹에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말씀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대우하겠습니다. 6명은 서로를 바라봤다. 현실 같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선택한 게 아니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한 달 후 6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양그룹 계열 은행의 고객 만족 팀장으로, 미래는 그룹병원 환자 케어 센터장으로, 수지는 콜센터 교육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진우는 그룹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은지는 그룹 산하 교육재단의 정규교사로, 태수는 그룹 운송 자회사의 서비스 교육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다. 그녀에게는 3년째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최근 그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긴장했다. 상견례라는 게 처음이었다. 약속한 날, 서연은 남자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노부부가 앉아 있었다. 남자친구가 소개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여자친구 김서연입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고개를 들어 남자친구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얼굴을 알았다. 한 달 전 태양그룹 본사에서 봤던 김성훈 회장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전에 비 오던 날 은행에서 봤던 그 허름한 노인이었다. 회장도 서연을 알아봤다. 하지만 놀란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남자친구가 재벌 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도왔던 그 노인이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었다니.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더욱 당황했다. 회장이 설명했다.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을 찾던 중 아들이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은행, 성함, 성격까지.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은행에 갔습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의 선택을 받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평생 돈과 권력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지위도 이익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대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앞에 섰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회장 부인도, 남자친구도, 심지어 웨이터들도 숨을 죽였다. 나는 당신을 시험했지만 결국 내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서 제가 잊고 살았던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고맙습니다.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회장은 고개를 들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늙은이에게 평생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회장 부인이 서연을 안았다. 잘 왔어요, 딸. 오래 기다렸어요. 남자친구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서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식사 내내 회장은 서연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두렵지 않았는지.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두려웠다고. 하지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계산 없는 선택.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우리 가문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저녁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남자친구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다고. 그날 은행에서 했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회장은 차에 타기 전 서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태도로 이어진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준다니 이 늙은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차가 떠나고 서연과 남자친구만 남았다. 남자친구가 물었다. 후회 안 해?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 서연은 웃었다. 나는 사람을 선택한 거야. 돈이 아니라. 그 말에 남자친구도 웃었다.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었다. 평범한 연인처럼. 하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삶이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다. 당신에게서 제가 잊고 살았던 진짜 가치를 배웠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태도로 이어진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키셨나요? 손해를 알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셨나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셨다면,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왔던 그 순간이 떠오르셨다면, 혹시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작은 선택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순간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선택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순간에서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